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10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의 파도를 넘어서 여전히 자신의 부엌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을 짓는 한 철학자의 아주 내밀한 고백을 들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누군가는 침대 머리맡에서 이 소리를 듣고 계실 테고 누군가는 퇴근길 지하철의 피곤한 소음 속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그 평온한 노년의 풍경 근처에도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월은 결코 다정하게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밤 어느 도시의 어떤 방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그곳의 현지 시간과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의 시간일 수도 혹은 바로 옆 동네의 새벽일 수도 있겠군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저는 지금 100살을 훨씬 넘긴 나이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들으면 마치 박물관에 살아있는 유물을 보는 듯한 눈빛을 보내곤 하죠. 교수님,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저는 늘 제 주방의 낡은 가스레인지와 제 이름이 삐딱하게 적힌 우편함을 보여줍니다. 100년 넘게 산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내 집에서 내 손으로 커피를 내리고 내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유전자의 승리라기보다는 아주 지독하고도 사소한 고집의 결과물입니다. 많은 이들이 요양원이라는 곳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거대한 해일 같다고 생각합니다.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갑자기 심장이 말썽을 피워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시작되는 비극이라고 믿죠. 하지만 제가 세상을 100년 넘게 관찰하며 깨달은 진실은 훨씬 더 서늘합니다. 인간의 독립성이 무너지는 소리는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한 방 안에서 오늘은 귀찮으니까 내일 나가지 뭐라는 아주 작은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나이가 든 우리를 끊임없이 안락함이라는 이름의 감옥으로 밀어 넣으려 합니다. 밖은 춥고 길은 미끄러우며 사람들은 불친절하니 그저 따뜻한 이불 속에서 텔레비전이나 보며 쉬라고 유혹하죠. 하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옛 성현들의 지혜는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물리 법칙입니다. 제가 세운 첫 번째 규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집 밖으로 나간다.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은 지팡이를 단단히 짚고서라도 문 밖의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나의 영토를 확인하는 의식이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배달 앱 하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집 앞으로 온다며 좋아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편리함이 가끔은 독처럼 느껴집니다.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불러들이는 동안 여러분의 다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법을 잊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가끔은 이 나이에 신발끈을 묶는 게 귀찮아서 그냥 오늘은 집에서 유행하는 숏폼이나 볼까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문을 열지 않는 순간
제 세상의 경계선이 거실 벽만큼 좁아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살던 동네에는 매일 아침 동네 구멍가게까지 천천히 걸어 나오던 노신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특별한 볼일도 없으셨죠. 그저 식빵 한 봉지를 사고 주인장과 어제 본 야구 경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에 걸리셨나 싶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들려온 소식은 결국 그분이 요양시설로 옮겨 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허망했습니다. 며칠 다리가 아파 나가지 않다 보니 나중에는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고 그렇게 실내에만 머물다 보니 근육보다 마음이 먼저 녹아내려 버린 것이죠. 이것을 학술적인 문구로 표현하자면은 공간적 한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위축 현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저 삶의 폭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발에는 26개의 뼈가 있고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조물주가 우리를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방구석에 앉아 OTT 서비스나 즐기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면을 딛고 세상을 탐험하라는 명령이죠. 저는 가끔 제 지팡이를 보며 농담을 합니다. 자네, 오늘도 내 유일한 외제차 노릇을 톡톡히 해줘야겠네. 사실 제 무릎에서는 가끔 오케스트라의 타악기 세션 같은 소리가 납니다. 뚝딱 소리가 날 때마다 아이고 내 몸이 연주를 시작했구나 하고 웃어넘기죠. 건강이라는 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삐걱거리는 기계를 달래가며 끝까지 운전석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세상에 보내는 저의 선언문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고 나는 여전히 이 세상의 구성원이다. 골목 끝 편의점 알바생의 무심한 인사,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그리고 지나가는 강아지의 뜬금없는 짖음 같은 것들이 저를 살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살아있는 진동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이라는 영토를 아주 조금 적군에게 내어준 셈입니다. 106세 노인의 이 고집스러운 산책이 여러분에게는 그저 노년의 소일거리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것은 제 생존을 건 투쟁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곳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공기가 있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억하는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그 사소한 시작이 여러분을 100년 뒤에도 자신의 집 주방에 서 있게 할 것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공간에 대한 투쟁이라면 제가 평생을 지켜온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소리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실 집 안에만 오래 머물다 보면은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녹슬기 시작하는 것은 무릎이나 허리가 아니라 의외로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직접 목소리를 내어 대화를 나누셨나요? 혹시 종일 스마트폰 액정만 두드리며 몸이 건조한 텍스트로만 세상과 소통하진 않았는지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의 성대는 지금쯤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존재의 이유를 잃고 서서히 퇴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집안의 소리가 하나둘 지워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문을 여닫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찌개 끓는 소리, 그리고 다녀왔습니다라는 활기찬 외침이 집안 곳곳을 채웠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소란스러웠던 풍경들이 마치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먼 길을 떠나고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찾아 둥지를 떠나면 집안에는 오직 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음만이 남게 됩니다. 그 지독한 정막 속에 갇히면 사람은 아주 위험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이제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혹은 나는 이제 유령처럼 사라져가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우울한 자기 체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보다 훨씬 빠르게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아주 엄격한 규칙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반드시 누군가와 목소리를 섞는다. 거창한 토론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동네 슈퍼마켓 아주머니에게 오늘 날씨가 참 고약하네요 라고 말을 건네거나 길가에 핀 꽃을 구경하는 이웃에게 참 곱게도 피었지요? 라고 넌지시 아는 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인간이 말을 할 때 사용하는 근육이 무려 100개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횡격막부터 성대, 혀, 입술에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근육이 일제히 협동하여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정교한 스포츠와 같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수백 개의 근육을 방치하는 것이고 결국 뇌의 해당 영역을 휴업 상태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끔은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제 성대 소리인지 녹순문 경첩 소리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일부러라도 전화를 겁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도 예전처럼 화를 내며 끊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가워서 어이구 검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 계좌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며 한참을 수다를 떱니다. 그 친구들도 결국 제 목소리를 들어주러 온 아주 고마운, 비록 목적은 불순하지만 어쨌든 귀한 대화 상대니까요. 아마 전화를 건 사기꾼도 106세의 노인의 끈질긴 수다에 질려 먼저 전화를 끊을 때가 많을 겁니다. 또 가끔은 인공지능 스피커랑 싸우는 재미로 살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었는데 녀석이 엉뚱한 대답을 하면 제가 아직 발음이 꼬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더 또박또박 훈수를 두곤 하지요. 제가 학술적인 문구로 이 현상을 정의해 보자면은 사회적 고립에 따른 인지적 유연성의 비가역적 감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복잡한 이론보다 중요한 건 말은 마음의 집을 짓는 벽돌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벽돌을 쌓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듯 말을 멈추면 마음의 형태도 무너집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슬픈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뇌세포를 갉아먹고 사고의 속도를 늦추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제가 요양시설로 향하는 수많은 분을 지켜보며 느낀 공통점 중 하나는 그들의 육체가 약해지기 전에 먼저 그들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지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인간은 비로소 독립된 주체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거나 건강해야 노후가 행복할 거라 믿지만 제가 보기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 말을 들어줄 귀와 말을 뱉을 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강의를 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 존재의 주파수를 세상에 계속 송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여기 살아있어. 나 아직 생각하고 있어. 라고 외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하루 종일 거울 속에 자신하고만 대화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창문이라도 열고 지나가는 길고양이에게라도 인사해 보세요. 아니면 평소 소원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어라고 뜬금없는 고백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대방이 당황해서 너 미쳤니? 라고 대답한다면 성공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과 아주 강렬한 파동을 주고받은 셈이니까요. 침묵은 금이라고 하지만 홀로 남겨진 노년에게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입니다. 내 목소리가 공기를 진동시키고 타인의 고막에 닿아 다시 내게로 돌아올 때 그 순환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말이 사라지면 삶도 작아진다. 이 명백한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닿는 이 순간, 저 또한 여러분 덕분에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낼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목소리를 내어 세상과 연결되는 이 은밀한 생존 전략은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핸들을 결코 남에게 넘겨주지 않는 결정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소리를 내어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안테나를 세우는 일이라면 제가 평생을 지켜온 세 번째 습관은 그 안테나로 수신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 삶의 운전대를 절대로 남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접받는 삶을 동경하시나요? 누군가 내 입맛을 미리 알아서 정성껏 식사를 차려주고 외출할 시간을 정해주며 심지어 내가 입을 옷까지 골라주는 그런 안락한 삶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주 위험한 유혹에 발을 들이신 겁니다. 노년의 독립을 위협하는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적은 질병이 아니라 바로 타인의 과도한 친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몸이 약해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것과 결정권을 넘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며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인간의 주체성은 어느 날 갑자기 강탈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결정 하나하나를 타인에게 양보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주권은 모래성처럼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오늘은 뭐가 맛있을까요? 라고 묻는 대신 아무거나 주세요 라고 말하고 여기 가고 싶어요 라고 주장하는 대신 편한 대로 하세요 라고 답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연에서 관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아주 가깝게 지냈던 한 학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은퇴 후에 자녀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죠. 자녀들은 효심이 깊어서 아버지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게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심지어 어떤 신문을 읽을지까지 자녀들이 미리 정해두었죠. 처음에는 그 친구도 무척 편안해 보였습니다. 역시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해라며 허허웃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그의 눈빛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고 그저 자녀들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가족들의 판단에 따라 요양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미 반항할 수 있는 결정의 근육이 완전히 퇴화해버린 상태였죠. 이러한 현상을 공개적인 학술 논쟁에서 쓰일 법한 문구로 표현해 보자면 수혜적 가부장주의에 의한 행위 주체성의 점진적 침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을 위한다는 선의가 오히려 그 사람의 살아갈 의지를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도 늘 엄하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는 106살인 내가 정한다. 너희는 그저 주문만 도와주면 된다. 사실 가끔은 메뉴판에 글씨가 침침해서 짜장면인 줄 알고 시켰는데 잡채밥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손으로 잘못 고른 잡채밥이 남이 억지로 먹여주는 진수성찬보다 100배는 더 맛있으니까요. 기발한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통계에 따르면 성인 한 명이 하루에 내리는 결정의 횟수가 약 35영번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왼쪽 눈을 먼저 뜰지 오른쪽 눈을 먼저 뜰지 같은 사소한 것부터 포함해서 말이죠. 106세인 저에게는 이 35영번의 결정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근력 운동입니다. 오늘 어떤 넥타이를 멜지 고민하는 것, 산책로에서 왼쪽 길로 갈지 오른쪽 길로 갈지 선택하는 것, 이 모든 행위가 제 뇌세포를 깨우고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의식입니다. 가끔은 제 고집이 너무 세서 주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기도 합니다. 교수님, 그냥 저희가 정해드리는 게 훨씬 편하실 텐데요. 그러면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합니다. 편안함은 때때로 자유를 가장 조용하게 빼앗아가는 길이 된다네.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제가 아직 요양원에 가지 않은 비결 중 하나는 제 성격이 좀 까칠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내 마음에 들어야 하고 내 방식대로 흘러가야 직성이 풀리는 이 고약한 성미가 오히려 제 생존 본능을 지켜주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도 너무 착한 노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는 노인은 관리가 쉽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쉽다는 말은 곧 인간이 아니라 물건처럼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06살 먹은 제가 보기에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온순함이 아니라 당당한 고집입니다. 제 일상에는 아주 철저한 자기 결정 규칙이 있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서재 책들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오늘 저녁엔 누구에게 전화를 걸지 저는 단 한 번도 남에게 묻지 않습니다. 몸은 조금 느려지고 손길은 서툴러졌을지언정 제 하루의 설계도는 오직 제 머릿속에서 그려집니다. 가끔 제 아이들이 아버지 이제는 좀 쉬시면서 저희가 해드리는 대로 지내세요 라고 권할 때면 저는 이렇게 농담을 던집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보다 이 세상을 70년은 더 살았단다. 짬밥으로 따지면 내가 너희 대장인데 대장이 부하 직원들 말을 들어서야 되겠니? 여러분, 독립은 거창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내가 마실 물의 온도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하루가
누군가의 스케줄러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주도권을 되찾아오세요. 조금 서툴러도 괜찮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내 삶의 저자가 된다는 것, 그저 하루를 따라가는 승객이 아니라 목적지를 정하는 운전사가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100년이라는 긴 여정을 지치지 않고 완주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자, 이제 내 인생의 지휘봉을 꽉 쥐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피할 수 없는 쇠락을 지혜롭게 마주하는 미리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인생이라는 핸들을 직접 쥐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조금은 아프고 쓰라린 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를 보낼 때 그 신호를 노아라는 이름의 불청객으로 치부하고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동반자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청춘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106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노아는 결코 허락을 구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노아는 어느 날 갑자기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강도가 아니라 매일 밤 우리 집의 나사를 조금씩 풀어놓는 아주 성실하고도 조용한 작업자 같거든요. 많은 분이 아직은 괜찮아라며 준비하기를 미룹니다.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도 주의하면 되지라고 넘기고 높은 선반 위에 물건을 꺼낼 때 휘청거려도 어지럼증이 잠깐 왔나 보네라며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제가 평생 철학을 가르치며 수많은 고전을 읽었지만 그 어떤 위대한 철학자도 현실을 무시하면 현실이 사라진다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자만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격언이 훨씬 더 뼈아프게 다가오죠. 제 몸은 이제 단종된 부품이 너무 많아서 서비스 센터에서도 고개를 젓는 아주 오래된 클래식 카와 같습니다. 엔진 소리는 거칠고 서스펜션은 딱딱해졌죠. 가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에서 나는 뚜둑 소리를 들으면 제 뼈들이 자기들끼리 아침 조례를 하는 것 같아 웃음이 납니다. 자, 오늘은 왼쪽 고관절부터 파업을 시작해 볼까 하는 시기죠. 하지만 저는 이 낡은 기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기계가 안전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발하고도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전해드릴까요? 전 세계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는 전쟁터도 험한 산길도 아닌 바로 화장실 앞 발매트라는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노년기 사고의 70% 이상이 집안에서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미끄러운 바닥재나 걸려 넘어지기 쉬운 문턱이 주범이죠. 그래서 저는 제 집을 일종의 노년 전용 요새로 개조했습니다. 거실의 예쁜 카펫은 과감히 치워버렸고 화장실 벽에는 보기에 좀 투박하더라도 튼튼한 안전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이것을 전략적 요새화라고 부릅니다. 공개적인 학술 논쟁에서나 쓰일 법한 멋진 문구로 표현하자면 노년기 거주 환경의 유니버설 디자인 최적화 및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한 환경적 결정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해 내가 살던 집에서 끝까지 버티려면 집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미리 손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집이 나를 넘어뜨리려는데 나는 아직 젊다고 외쳐봐야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바닥뿐이니까요. 저는 또한 제 신변 정리도 미리 시작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정신을 잃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이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제 삶의 기록들을 정리해 두었죠. 어떤 의료 처치를 원하는지,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으면 좋겠는지, 심지어 제 서재의 책들은 어느 도서관으로 보내면 좋을지까지 상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 삶의 마지막 챕터까지 제가 직접 집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가끔 제 아이들이 제 짐을 정리하려 들 때면 이게 다 내 보물인데 하고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낡은 종이 뭉치나 쓸모없는 골동품처럼 보이겠지만 저에게는 100년의 기억이 묻어있는 유물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수집가보다는 큐레이터가 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이라는 박물관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드러내는 것이죠. 비우는 연습을 해야 비로소 새로운 평온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더군요. 많은 노인이 나중에 더 나빠지면 그때 준비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중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급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계단에서 한번 헛디디는 찰나의 순간이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영영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양시설에서 만난 수많은 분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집을 고쳐둘 걸, 조금만 더 일찍 내 주변을 정리해둘 걸 하고요. 준비되지 않은 쇠락은 비극이지만 준비된 쇠락은 품격 있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현관을 한번 살펴보세요.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나요?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나중에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미뤄둔 복잡한 서류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자유를 구속하는 쇠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06세인 지금도 제 방바닥에 물건을 하나도 두지 않습니다. 언제든 제가 안전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제 삶을 끝까지 제 방식대로 지키겠다는 저만의 처절하고도 우아한 투쟁입니다. 자, 이제 환경적인 준비가 끝났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근육보다 우리 집의 안전바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살게 하는 삶의 이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급격하게 늙는지 아십니까? 몸이 아플 때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이제 그 조용하고도 강렬한 생존의 마지막 비밀, 5번째 습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100년 넘는 세월을 버티게 해준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마지막 비밀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군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습관이 우리 삶의 외벽을 튼튼히 하고 엔진을 정비하는 일이었다면 이 5번째 습관은 그 엔진을 돌아가게 만드는 연료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사실 106살쯤 되면 세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집만 되지 않아도 다행이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인간은 몸이 먼저 무너져서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 즉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감각이 사라질 때 인간의 생명력은 급격히 증발해 버립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아주 금실 좋기로 소문난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두 분은 매일 아침 함께 집 앞 골목을 쓸고 시장 바구니를 나누어 들며 정답게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홀로 남겨진 할아버지는 처음 몇 달은 꿋꿋해 보이셨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비질 소리가 끊겼고 단정하던 옷차림은 갈수록 흐트러졌죠. 결국 그분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요양시설로 가셨습니다. 그분을 무너뜨린 건 지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 집 앞을 쓸지 않아도 누구 하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그 지독한 무용지물의 감각이었죠.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아침은 더 이상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없는 공허한 시간일 뿐이니까요. 이 비극적인 과정을 학술적인 문구로 정의해 보자면 고령 인구의 사회적 기여도 결여에 따른 실존적 공허와 그로 인한 생체 항상성 붕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삶의 목적이라는 등불이 꺼진 상태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기발한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심리학에는 헬퍼스 하이 헬퍼스 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인간의 뇌에서 엔도르핀이 평소의 3배 이상 분비되고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죠. 즉, 남을 돕는 행위는 타인을 위한 자선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가장 이기적이고도 효과적인 건강법인 셈입니다. 사실 제 나이 106세에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좀 우스꽝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나서면 사람들이 제발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 겁이 나기도 하거든요. 한 번은 손주 녀석의 역사 숙제를 도와주겠다고 나섰더니 녀석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는 이제 역사가 아니라 선사시대 기록 같아요 라며 정중히 거절하더군요. 제 인생의 절반이 누군가에겐 박물관 유물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쓴 웃음이 났지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자선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웃집 화분에 물을 주는 일, 길 잃은 택배 기사님께 길을 안내해 주는 일, 혹은 누군가의 생일에 진심 어린 안부 문자를 한 통 보내는 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제 서재에 앉아 누군가를 위해 글을 씁니다. 제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삶의 작은 힌트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저를 매일 아침 6시에 눈뜨게 합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다는 그 사소한 책임감이 제 낡은 심장을 뛰게 만드는 전기 충격기 역할을 하는 셈이죠. 가끔은 제가 너무 오래 살아서 저승사자가 제 주소를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하도 바쁘게 돌아다니며 참견을 하니까 저 노인네는 아직 데려가기엔 할 일이 너무 많군 하고 지나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독립적인 삶이란 단순히 혼자 밥 먹고 혼자 걷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과 연결되어 서로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관계 속에서 완성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우리를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만 규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급격히 늙어갑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따뜻한 말 한마디든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든 상관없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조금 더 살만해졌어요. 라는 그 짧은 한 문장이 우리를 100년 넘게 살게 하는 진짜 보약입니다. 자, 이제 제가 평생 지켜온 5가지 습관을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매일 문 밖으로 나가는 용기, 목소리를 내어 소통하는 끈기,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성, 다가올 쇠락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으려는 그 따뜻한 고집까지. 이 5가지가 모여 106세 노인의 오늘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5가지 습관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요양원에 입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다면 그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셈입니다. 이제 창밖을 보니 어느덧 밤이 깊어 고요가 세상을 덮었군요. 제가 100년 넘게 매일 아침을 맞이했던 그 부엌의 낡은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 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리맡에서 포근한 이불처럼 머물기를 바랍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지나고 보면 찰나와 같더군요. 어제 먹은 점심 메뉴는 가물가물해도 젊은 날 문득 마주쳤던 노을의 색깔이나 사랑하는 이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여전히 제 가슴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때로는 여러분을 짓누르고 다가올 노년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에 펜을 쥐고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을 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도 나는 내 삶을 지킬 준비가 되었다라고요. 그 작은 다짐 하나가 여러분을 100년 뒤에 어느 멋진 아침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자, 이제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빠져드셔도 좋습니다. 어둠은 무서운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한 휴식의 방일 뿐이니까요. 저 또한 이제 낡은 안경을 벗고 제 삶의 기억들이 켜켜이 쌓인 침대로 향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평온한 바다와 따뜻한 바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밤은 깊고 공기는 차분합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점점 일정해지고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이 느껴지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그 치열한 시간도 모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부디 안심하고 눈을 감으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당당하고 조금 더 당신다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발끝까지 전해지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